고음이 터질 때마다 숨이 가빠졌고 그날 밤 저는 입으로 먼저 잃어버렸습니다. 그 사람 손끝이 스치자마자 전 제 안에서 무언가가 깨어나는 걸 느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건 위로가 아니라 도피였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그날의 저는 너무 외로웠고 너무 오래 견뎌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혼의 비밀연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한 여자의 잊혀진 감정이 노래 한 곡에 무너져버린 밤, 그리고 다시는 돌이킬 수 없게 된 마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지은. 올해 54입니다. 경북 구미 인동동. 낡은 빨래줄이 뒤엉킨 골목 어귀에서 저는 자랐습니다. 부모님은 맞벌이셨고 저는 늘 혼자 밥을 먹었죠. 찌개가 식을 동안 저는 말없이 김을 찢었고 TV 드라마 속 대사가 그날의 대화 전부였어요. 그런 저에게 유일한 온기는 옆집 아이 윤태식이었습니다. 그 애는 이상할 정도로 노래를 잘했죠. 목욕탕 타일 틈에서도 울릴 만큼 청명한 고음.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 그 노랫소리에 저도 모르게 현관 앞으로 나가 귀를 기울였어요. 중학교, 고등학교로 넘어가도 제 마음 한편에는 늘 태식이 있었어요. 특히 교회 성가대 수업은 건성건성 들었어도 주일 아침이면 누구보다 먼저 교회 문을 열고 태식의 소프라노를 기다렸습니다. 그 아이의 음은 마치 내 마음의 생채기를 위로해주는 반창고 같았죠. 하지만 제 인생은 늘 현실과 타협이었습니다. 대학은 서울로 갔고 사람 많은 지하철 속에서도 저는 더 외로워졌어요. 소개팅은 무려 17번. 그중에 제게 손등에 핸드크림을 발라주며 넌 참 사람을 안 무너지게 해주는 성격이야라던 남자가 있었죠. 그 사람이 지금의 남편 박성훈입니다. 성훈은 온순했고 착했어요. 연애 때는 저를 한 번도 기다리게 하지 않았고 양손 가득 장을 봐선 직접 밥도 해주던 사람이었어요. 우린 결혼했고 시댁은 강남의 전통 있는 집안이었죠. 시혼집은 천호동. 작지만 포근한 공간이었어요. 결혼 첫 해 겨울 우리는 따뜻한 침대 속에서 서로의 온기에 의지했습니다. 아직 낯설고 설레던 그 시절 남편의 손길이 제 등을 천천히 쓰다듬을 때면 제 안에 얼어있던 감정이 하나둘 녹아내렸어요. 서로의 이름을 천천히 부르며 잠들던 그 밤들 지금 생각하면 참 따뜻했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오래 행복만 하지 않더군요. 첫 명절 시어머니는 제가 인사도 끝내기 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집은 여자가 조용해야 해요. 그 한마디는 제 삶의 방향을 틀어버렸습니다. 남편은 야근이 많았고 저는 늘 혼자 밥을 먹었죠. 시혼 때와 똑같은 밥상이지만 분위기는 전혀 달랐어요. 밥을 먹다 말고 눈물이 날 때면 식탁 위 휴지로 그냥 코끝을 닦아 넘기기 일쑤였고요. 그러다 아이를 가졌고 저는 세상의 중심이 된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출장 중이던 남편에게 문자가 왔고 알림창엔 낯선 여자 이름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그냥 회사 동료야.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는 검은 덩어리가 자리 잡았어요. 그 의심은 시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아이 둘을 낳고 딸은 고3이 되었고 아들은 군대를 갔습니다. 그 사이 저는 갱년기를 맞이했고 남편은 퇴직 후 골프 모임과 술자리에 더 바빴습니다. 잠자리는 4년에 한 번꼴. 이젠 그런 얘기를 꺼내는 것조차 서로 껄끄러웠죠. 작년 결혼기념일엔 남편이 회식이라며 아무 말 없이 집을 비웠고 저는 홀로 초코 케이크를 자르고 촛불을 끄며 울었습니다. 거울 속에 저는 더 이상 저 같지 않았고 SNS를 보다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루에도 12번씩 되뇌었습니다. 아무도 날 안아주지 않았고 아무도 내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다. 내 몸은 아직 따뜻한데 마음은 어느새 얼어있더군요. 그런 제게 어느 날 갑자기 동창회 초대 문자가 왔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만나는 얼굴들. 너도 함께하자. 라는 문구와 함께 도착한 메시지.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습니다. 핸드폰 화면을 몇 번이고 껐다 켰다 하다가 결국엔 잊은 척, 무시한 척 했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무언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아마도 오래전 이름 하나윤태식 때문이었을 겁니다. 며칠을 망설이다 결국 거울 앞에 섰습니다. 오랜만에 옷장을 열고 검은색 원피스를 꺼내 들었습니다. 가슴 쪽에 자그마한 주름이 잡혀 있었지만
그것마저도 시간이 남긴 흔적처럼 느껴졌습니다. 헤어드라이어를 꺼내 머리를 피며 마음까지 차분하게 다듬고 싶었습니다. 화장대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예전보다 선이 조금 더 굵어졌고 눈가에는 작은 주름이 생겼지만 어쩌면 그 모든 게 태식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을지도 모르겠다고 괜히 생각했습니다. 동창회 장소는 대구 수성구에 있는 오래된 고깃집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친구들과 자주 갔던 그곳. 간판은 바랬고 입구 유리문에는 손때 묻은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지만 문을 여는 순간 퍼지는 익숙한 고기 냄새는 기억 속 그때 그대로였습니다. 가슴이 콕하고 쿡하고 찔리는 것처럼 저렸습니다. 사람들 사이로 낯설지만 어디선가 본 듯한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단 한 사람. 나를 향해 천천히 고개를 돌리며 웃는 눈으로 다가오던 남자. 윤태식. 여전히 그 웃음이었습니다. 청년 시절의 생기보다는 조금 깊어진 눈가의 주름과 넓어진 어깨. 그러나 전혀 낯설지 않은 분위기. 그는 한 걸음 다가와 그 시절처럼 내 이름을 불렀습니다. 지은아, 넌 하나도 안 변했다. 그 짧은 한마디에 속으로 쌓아왔던 무언가가 툭 하고 무너졌습니다. 겨우 붙들고 있던 자존심, 외면해 오던 감정, 애써 숨겨둔 외로움. 눈물은 나지 않았지만 그 순간 저는 확실히 무너졌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인사도 의례적인 칭찬도 아니었습니다. 태식은 진심이었고 저는 그 진심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그 고깃집의 불판 위에서 익어가는 고기보다 더 뜨겁게 저의 지난 세월이 마음속에서 지글지글 익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처음으로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나라는 감정이 다시 깨어났습니다. 동창회 뒤풀이의 끝은 대구 공성로 뒷골목이었어요. 작은 간판이 달린 오래된 건물. 벽면은 습기 자국이 남아 있었고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마치 과거를 밟고 올라서는 듯했어요. 문을 열자 세월을 담은 듯한 바랭 가죽 소파와 찍힌 탁자. 천장엔 반쯤 깜빡이는 형광등 하나가 공간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공간은 낡았지만 그 안에 감도는 공기는 묘하게 뜨거웠어요. 태식이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그의 손끝이 버튼을 누르는 순간 화면 위에 흐르는 첫 소절. 김범수의 보고 싶다. 첫음이 울리자 저는 무심결에 소매를 쥐었어요. 그의 목소리가 고음을 타고 올라갈수록 제 호흡도 따라 올라갔어요. 마치 하나하나가 제 심장을 밀어올리는 듯했어요. 폐부 깊숙이 숨어있던 감정이 그의 울림에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눈을 감은 채 노래에 몸을 맡겼고 저는 그 모습에 눈을 떼지 못했어요. 형광등 아래 비친 그의 옆 얼굴은 젊은 시절보다도 더 진해진 선을 그리고 있었어요. 친구들은 손뼉을 치고 술잔을 부딪히며 장난을 주고받았지만 저는 그 모든 소리가 수면 위 파문처럼 멀게만 느껴졌어요. 제 안에서는 전혀 다른 진동이 울리고 있었거든요. 노래가 고음에 다다랐을 때 저는 숨을 참았어요. 그의 목소리가 머물던 허공엔 설명할 수 없는 떨림이 가득했고 제 마음도 그 안에서 함께 흔들렸어요. 무릎 위에 얹힌 손은 식은땀으로 미끄러졌고 입술은 말라붙은 종이처럼 가벼워졌어요. 제 몸은 이미 오래전부터 노래가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 마지막 여운이 공기 속에 스며들었어요. 박수 소리, 웃음 소리, 진짜 잘 불렀다. 친구들이 하나둘 일어나는 와중 저는 일어나려다 가방끈만 쥐고 멈췄어요. 그 순간 태식이가 조용히 제게 다가와 말했어요. 아무렇지도 않은 듯한 목소리로. 하지만 단어는 너무 무거웠어요. 너 그냥 가지 마라. 순간 제 발끝에서부터 심장까지 전류가 찌르듯 올라왔어요. 그 말 한마디가 공간 전체의 공기를 바꿨어요. 다 식어가던 소파의 쿠션, 희미하게 깜빡이던 조명마저 그의 말에 집중하는 듯 했어요. 제 손끝이 떨렸어요. 그의 눈은 여전히 그 시절을 기억하고 있었고 저는 그 기억의 불씨에 입김을 불고 싶어졌어요. 밖은 이미 어두웠고 우리는 그 어둠보다 더 깊은 무언가에 빠져들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 말에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바닥에 붙은 듯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로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의 옆에 앉자마자 그에게서 풍겨나오는 익숙한 향이 시간의 자물쇠를 풀어냈고 10대의 그 여름으로 정신없이 끌려갔어요. 잔이 오갈수록 알코올보다 더 강한 감정이 혀를 타고 넘어왔고
입안의 말 대신 고요한 열기만 감돌았어요. 그는 웃으며 말했어요. 그때 너한테 고백하려다 못했었는데. 그 말이 허공에 떨어지자 공기가 일렁였고 제 입술은 종이장처럼 바짝 말라붙었어요. 심장은 뒤늦게 따라 뛰기 시작했고 머리는 맑았지만 몸은 그와는 다른 언어로 반응했어요. 그러다 손이 아주 가볍게, 아주 조심스럽게 그의 무릎 위로 내려앉았어요. 그 순간이 실수였는지 아니면 내 안에 오랜 기억이 내린 결정이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는 그 손을 그대로 덮었어요. 떨림도 숨김없이. 괜찮아. 그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 너한테 위로하고 싶었어. 저는 갑자기 숨이 막히는 듯해 자리를 박차고 화장실로 향했어요. 차가운 수돗물이 손등을 지나가도 열기는 가라앉지 않았고 기어들리는 발소리에 몸이 얼어붙었어요. 거울 속에 저는 평소의 제가 아니었어요. 그는 문틈을 살짝 열며 조용히 말했어요. 차에서 좀 쉬고 있을래? 그 말은 부탁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정해진 다음 장면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따라 나섰고 계단을 내려가는 발걸음은 이상하리만치 가볍고 분명했어요. 문을 열고 나가자 중고차 특유의 미지근한 가죽, 냄새와 밤 공기가 섞여 묘한 온도를 만들어냈어요. 조수석에 앉은 저는 안전벨트를 매는 대신 손끝으로 허벅지를 쓸어내리며 심호흡을 했어요. 차 안은 조용했고 라디오도 꺼진 채 유리창 밖에 가로등 불빛만이 일정한 박자로 깜빡이고 있었죠. 그의 손끝이 제 뺨을 스쳤을 때 마치 오래된 라디오가 갑자기 잡음을 없애고 주파수를 맞춘 것처럼 제 몸 안 어딘가가 명확히 반응했어요. 숨이 가빠졌고 심장은 벽을 두드리는 듯했죠. 이건 안 되라고 중얼거렸지만 그 말은 공기 속으로 금방 흩어졌고 몸은 이미 머리보다 앞서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의 손길은 거칠지 않았고 오히려 더 조심스러웠기에 더 짜릿했어요. 유리창은 점점 흐려졌고 그 위로 이슬 같은 숨결이 겹겹이 내려앉았어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돌려 그의 어깨에 머물렀어요. 그 위에 가만히 입술을 대는 순간 외로움이라는 이름의 무게가 짧게 떨렸고 그 떨림은 죄책감을 짓눌렀어요. 손끝이 무심히 스쳤던 그의 손등, 셔츠 위로 느껴진 체온, 그 모든 게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여자의 감각을 깨웠어요. 그는 제 이름을 불렀어요. 지은아, 넌 지금 누구보다 아름다워. 그 말은 칭찬이 아니라 기도처럼 들렸어요. 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고 그는 그 눈물을 닦는다는 핑계로 다시 입술을 가져다 댔어요. 그 순간 세상은 창밖의 불빛과 함께 천천히 멀어졌고 차 안은 둘만의 숨결로 가득 찼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도 몰랐어요. 우리는 말없이 숨소리와 체온만으로 서로를 감싸 안았고 그 고요한 공간은 마치 오랫동안 얼려뒀던 감정이 녹아 흐르는 작은 호수 같았어요. 참아왔던 온기는 억눌림을 뚫고 쏟아졌고 그 안에서 우리는 누구의 남편도 아내도 아닌 채로 그냥 우리였어요. 끝이 났을 때 그는 말없이 담배를 꺼내 들었어요. 불을 붙이지도 않고 입에만 물고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저는 옷깃을 여미며 조용히 입술을 깨물었어요. 남은 체온을 털어내듯 자꾸만 손이 무릎 위를 쓸었죠. 지은아, 이건 우리 둘만의 비밀이야. 그의 낮은 목소리가 공간에 남았어요. 약속인지 다짐인지 경고인지 모를 그 말이 뼛속까지 스며들었어요. 택시에 올라탄 저는 차창에 머리를 기댔어요. 바깥 풍경은 안개 낀 유리처럼 흐릿했고 거리의 불빛들은 마치 그날 밤의 잔재처럼 피곤하게 흔들렸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은 잠기지 않은 채 열려 있었고 거실 소파 위에선 남편이 코를 골며 자고 있었어요. 텔레비전에서는 누가 누구를 죽였다는 뉴스 소리가 흐르고 있었고 저는 조용히 불을 끄고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제야 눈물이 났어요. 입술을 꾹 까물었지만 그 떨림은 온몸으로 번졌어요. 그날 밤 창밖도 울고 있었는지 아니면 내 안에 창이 깨지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죄라는 단어는 그 공간엔 들어오지 못했고 오직 허기진 감정들만 조용히 마주 앉아 있었어요. 그 후 몇 주는 아무 일도 없는 듯 흘러갔어요. 저는 일상으로 돌아갔고 남편의 코 고는 소리, 딸의 시험 얘기, 냉장고의 김치 냄새까지 모든 게
다시 익숙하게 다가왔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그날 밤 차창에 맺혔던 그 서리처럼 아직도 지워지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금요일 저녁 카카오톡 알림이 떴어요. 근처야. 잠깐 얼굴만 볼래? 보내는 이는 태식이었어요. 심장은 한 박자 늦게 반응했고 저는 커피 한 잔이면 괜찮겠지라는 변명을 입에 담고 나설 준비를 했어요. 약속 장소는 예전과 달리 사람들 틈이 드문 카페였어요. 창가에 앉아있던 태식은 여전히 담담한 얼굴이었고 테이블 위엔 두 잔의 아메리카노가 식어가고 있었어요. 그는 웃으며 말했어요. 그날 이후 계속 생각났어. 저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고 손끝으로 컵을 빙글빙글 돌렸어요. 집에는 잘 들어갔었어?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묻는 말투였지만 그 질문 안엔 수백 개의 뜻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가볍게 웃었지만 그 웃음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그의 손이 조심스럽게 테이블 아래에서 제 손등을 덮었을 때 저는 저항하지 않았어요. 아니, 어쩌면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카페를 나와 주차장으로 향하는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나 침묵은 더 많은 걸 말하고 있었어요. 차에 타자 이번엔 주저함도 없었어요. 그날 밤과는 또 다른 떨림이 창밖을 타고 들어왔어요. 그의 손이 다시 내 뺨을 감쌌고 저는 눈을 감았어요. 숨결이 섞이는 소리, 의자를 눌러앉는 탄성, 그리고 아주 작고 깊은 허락의 순간들. 우리는 다시 그날로 돌아갔어요. 아니, 그날보다 더 깊은 어둠으로, 더 분명한 갈망으로. 죄책감은 이제 익숙한 배경음처럼 깔려 있었고 우리는 그 위에서 조용히 춤을 췄어요. 반복은 죄가 아니라 미련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었어요. 그날 새벽 다시 택시를 타고 돌아오는 길. 창밖은 여전히 흐렸고 새벽 공기는 유리창을 두드리며 현실로 돌아오라고 속삭였지만 제 눈은 창밖이 아닌 손목에 남은 그 온기를 더듬고 있었어요. 차 안에서 몸은 점점 식어갔지만 마음 한구석은 아직도 그의 숨결이 머무는 그 차 안에 남아 있었죠. 그날 이후에도 우리는 몇 번 더 얼굴을 마주했어요. 정해진 약속은 아니었지만 서로가 서로를 불러내는 기척 같은 것이 있었어요. 문자 몇 줄이면 충분했고 단 몇 초의 망설임이면 다시 그 길로 빠져들었죠. 그날 저녁은 비가 왔어요. 길은 젖어 있었고 그 빗물 위로 반사된 가로등, 불빛은 마치 서로에게 남긴 기억처럼 퍼져 있었어요. 모텔이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깜빡이는 간판 아래 그는 조용히 차를 세웠고 저는 말없이 조수석 문을 열고 나섰어요. 마음이 무겁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너무 익숙해진 이 풍경이 나를 더 낯설게 만들었죠. 방 안은 따뜻했어요. 하지만 그 온기는 히터 때문이 아니라 방 안을 가득 채운 정적과 서로의 눈빛 때문이었어요. 말은 필요 없었고 움직임은 예의보다 감정이 먼저였어요. 그는 조용히 제 외투를 벗겼고 저는 그의 넥타이를 풀어줬어요. 손끝이 지나가는 자리마다 묘한 전류가 흘렀고 그 전류는 감정의 마디마디를 부드럽게 휘감았어요. 그날 밤 우리는 더 이상 타인의 그림자 속에 숨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불온한 그림자가 우리를 감싸 안았고 우리는 그 안에서 모든 도덕과 책임을 지워내고 있었어요. 숨소리와 숨결이 얽혔고 커튼 너머에서 들려오는 빗소리는 마치 우리의 귓속말을 덮어주는 배경음악 같았어요. 끝나고 나서도 아무 말 없었어요. 그저 서로의 손을 천천히 쥐었다가 놓았고 그 손끝의 체온은 오래도록 잊히지 않았어요. 죄의식이라는 단어는 여전히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이미 그 단어의 무게를 삼키고 있었어요. 창밖의 빗줄기보다 조용한 침묵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또 한 번 무너졌어요. 그제야 눈물이 났어요. 입술을 꾹 까물었지만 그 떨림은 온몸으로 번졌어요. 그날 밤 창밖도 울고 있었는지 아니면 내 안에 창이 깨지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죄라는 단어는 그 공간엔 들어오지 못했고 오직 허기진 감정들만 조용히 마주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그 이유가 더 깊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온몸에 새겨진 체온의 기억은 쉽게 식지 않았어요. 무언가를 지우려는 듯 이불을 당겼지만 그 감촉은 오히려 더 짙은 그림자를 만들었죠. 휴대폰을 들었다 놨다. 태식의 이름을 저장했다 지우고 다시 저장했어요. 문자 한 줄. 보고 싶다. 하지만 저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날 밤의 숨결, 떨림,
입술 끝에 맺혔던 조심스러운 열기만이 머릿속을 점령했어요. 며칠 뒤 일상은 조금씩 무너졌습니다. 딸의 엄마 요즘 왜 그래요? 란 말이 화살처럼 가슴에 꽂혔고 아들의 엄마 웃는 거 오랜만이네란 말엔 숨이 멎는 듯 했어요. 남편과 식사 중 포크를 떨어뜨렸고 교회 성가대에서 부른 찬송가 가사는 내면 깊숙이 파고드는 죄책감처럼 울렸습니다. 태식은 다시 연락해왔고 그 감정은 제 안에서 요동쳤어요. 다시 보고 싶다는 말에 거절은 했지만 그 말 한 줄이 제 마음의 수면을 다시 일렁이게 만들었죠. 그날 입었던 원피스를 꺼내 입고 거울 앞에 섰을 땐 눈물이 먼저 흘렀습니다. 정말 사랑이었을까? 아니면 외로움에 기대고 싶었던 걸까? 눈을 감으면 태식의 눈빛과 숨결이, 눈을 뜨면 남편의 아침 인사가 공존했어요. 결국 태식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다신 연락하지 말아줘. 그날 밤은 묻을게. 나 돌아가야 해. 곧장 답장이 왔어요. 미안하다. 널 지켜주지 못해서. 이번엔 눈물 속에 다짐이 있었습니다. 죄의식이 아니라 다시 살아보겠다는 다짐. 남편에게 물었어요. 당신은 요즘 행복해요? 그는 오랫동안 대답하지 못했고 결국 글쎄 나도 모르겠어 라고 했어요. 우리는 그날 처음으로 오래 눈을 마주쳤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해볼래요? 친구처럼부터라도. 그의 손이 조심스레 제 손등을 덮었고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결혼 30주년을 맞아 서울 근교로 여행을 떠났어요. 오래된 펜션, 옹기종기 둘러앉아 라면을 끓였고 노래방에서 남편이 김범수의 보고 싶다를 부르며 절 바라봤습니다. 그 고음은 과거를 꿰뚫는 울림이었고 저는 그 진심을 바라보며 웃을 수 있었어요. 그제야 알았어요. 위로는 입술로 건네는 말이 아니라 함께 살아내는 시간이라는 걸. 남편의 무관심에 대한 대응이 불륜으로 이어지는 건 결국 비겁한 도피일 뿐입니다. 지금까지 황혼의 비밀연애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